참새 2-2의 3. 네. 참새 윤호영 짹짹짹 짹짹 무참새에 조잘되는 소리. 반가운 소리다. 벌써 아침 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울타리에 햇발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주는 귀여운 것들의 조잘되는 소리다. 기지개를 펴며 눈을 비빈다. 캄캄한 밤이 아닌가.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에 시계를 보니 새로 3시다. 형광등만 환하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눈은 멀거니 천정을 직시한다. 새벽이란 얘기지? 우선 핵심 정리부터 보자. 어떤 작품인지. 갈래, 경수필, 가벼운 수필이라고. 성격, 회고적, 성찰적, 비판적. 제재, 참새. 주제, 우리 민족의 후덕함과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참새에 대한 상념. 후덕함이라는 게 뭔 줄 알아? 후가 두텁다라는 소리야. 두터울, 후. 그러면 덕이 두텁다. 착하고 덕이 많다. 후덕하다. 후의 반대가 열불박자, 박. 후, 박, 반대야. 복이 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박복하다 그래. 넌 참 박복해. 이러면 넌 참 복이 없는 애야. 너는 부모님 복도 못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다음에 옛날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아름다운 여성에게 미인. 그런데 좀 아름답지 못한 여성에게 박색, 색깔이 좀 부족해. 박색, 못생겼다고. 너는 어느 쪽이야? 미인 쪽이야? 박색 쪽이야? 네 스스로 아무래도 미인 쪽이 많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요. 정말? 네. 그렇게 후덕한 사람이야 네가? 겸손하고? 내가 볼 때는 뭐 아무래도 미인과 박색의 중간이라면 아무래도 미인 쪽에 더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제자라서 그런 거야? 알았어. 제가 고쳐야 부분 많이 있어요. 고쳐야 될 부분? 그럼 성형? 졸업하고 나서 코할 거예요. 졸업하고 코 한다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야 돼?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그러면 코를 높이면 자존심도 높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 해야지. 그럼 당연히 해야지. 자존심이 높아진다는데 뭐까짓 거. 그리고 상념은 뭐야? 주제에 나오는 상념, 참새에 대한 상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면 다시 한번 주제 읽어볼게. 우리 민족의 후덕함과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참새에 대한 상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후덕하다라는 것은 덕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순박함 또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정서적 유대감이 좋은 그런 전통적인 정서를 가진, 그래서 우리 민족의 후덕함 이렇게 했을 거야. 특징,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 그렇잖아, 그치? 과거를 회상하며 삭막해져버린 현대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봄. 요즘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이 없고, 그래서 그게 인간 소외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현대 문명에는. 그러나 과거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서로 보살펴주는, 또 가족도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이었고 등등.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정서적 유대감이 아주 긴밀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진 거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특징 또 하나, 담담한 회고적 필치와, 회고는 알지? 과거를 생각하는 게 회고야. 회고적 필치, 필체하고 똑같아. 글솜씨. 필치가 아름답다 그러면 글 쓰는 솜씨가 좋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 필치와 소박한 문체 사용함. 소박한 문체, 아주 화려한 문체 말고 소박한 문체를 사용했다. 네. 윤호영 작가는 1907년에서 1976년 타계하셨네. 69세에 타계하셨네. 수필가, 수필 창작과 이론 전개에 힘써 현대 수필 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방망이 깎던 노인, 달밤, 마고자, 곶감과 수필 등이 있다. 교과서에는 방망이 깎던 노인 이런 것도 자주 나오고, 달밤도 자주 나오고, 옛날 교과서에는 마고자도 나왔고, 교과서에서는 작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수필가다. 이렇게 보면 된다. 윤호영. 중간 부분 참새는 거기부터 한번 읽어봐.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성가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촐하다. 어린 처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된다. 아무 기유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제잘제잘 조잘된다.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참새에 대해서 얘기해주네, 그죠? 재밌게 잘 썼네요. 꽤 문체가 좋죠? 그러니까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공작은 꼬리 쫙 펴면 화려하고, 학은 목이 길고 고고하다 할 때, 학의 상징성이니까. 그 다음에 꾀꼬리는 목소리가 좋고, 접동새는 봄에 우는 접동에서 우는, 그래서 목소리가 구슬프고, 그런 구슬픈 노래도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참새가 특별히 시인들이 시를 쓰는 인기 좋은 그런 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완상가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다. 완상가라는 것은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새를 기르는, 이때는 모양 좋고 이쁘거나 소리가 좋은, 지적임이 좋은 새를 하지, 뭐 굳이 아무 특징도 없는 참새를 기르진 않는다, 뭐 그런 거겠지. 그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참새에 대해서 칭찬하네요. 귀엽고 몸매는 깨끗하고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고 조촐하고 모이면 쪼잘대고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쫓으면 후두둑 날아갔다 금방 다시 오고, 그러니까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작가는 특별함이 없는 게 소중하다는 거네. 그쵸. 우리나라 방방곡곡 하여튼 뭐 아무 때나 쓰나 볼 수 있는 게 참새예요. 지금도 도랑가나 뭐 이런 데 가면 다 날아다니는 게 다 참새예요. 그 다음에 거 한번 읽어볼까? 진달래꽃을 일명 참꽃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천리 강산 가는 곳마다 이 연연한 꽃이 봄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데가 없어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다. 진달래꽃을 참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참새라고 부른다. 참자를 붙였다. 연연한 꽃, 꽃이 엷고 산뜻하며 고운, 좋은 뜻이네요. 그래서 민요 시인 김소월이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의 진달래를 노래한 것도 다 이 나라의 시인인 까닭이다. 하고 한 새가 많건만 이 새만을 참새라 부르는 것도 같은 뜻에서다.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 우리 집 물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이 새 울음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 새 울음에 지붕에 밭꽃이 피었다. 늘 우리 생활 주변에 있었다. 동창에 해가 뜬다는 것은 동쪽 창문에 해가 뜬다. 아침에 해가 뜨고 지붕에 밭꽃이 폈다는 것은 지붕 위에 밭꽃, 옛날에는 지붕에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박이, 흥부전 보면은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을 썰잖아.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는 지붕이 집지붕이잖아. 볕단으로 가지고 지붕을 엮는다 그래. 지붕을 그래서 이형을 엮어서 지붕을 하는데 겨울 같은 때는 참새들이 들어와 살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고 한 많고 많은, 갑자기 이게 나왔어. 고전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하다 많다, 그지? 미물들도, 미물은 보잘것없는 동물이나 뭐 곤충 이런 것들 미물이라고 하지.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제비는 반갑고 부엉새는 싫다. 까치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참새처럼 한 집안 식구까지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에 반가운 소리도 없다. 참새는 싫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네. 위어의 위어,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 친다. 들국식을 축내는 새새를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논에 허수아비를 해 앉히고 새를 쫓아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 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메모라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부대기깔이나 겨속은 날, 수채의 바풀에까지 인색하지는 아니했다. 새를 쫓는다 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 라고 하는 것에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다. 그리하여 저녁 때는 다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참새가 가을에 추수할 곡식을 축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새를 그렇게 내치지는 않았다. 그것도 참새가 또 봄, 여름에는 벌레도 잡아먹고 이렇게 이로운 새다, 이런 얘기네. 북대기까리, 북대기, 짚이나 풀따위가 함부로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 그러니까 논 같은 데가 집 쌓아놓으면 항상 거기에 참새들이 살고 또 짚으로 엮은 지붕에 살고 그런 거야.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위어 위어 새 쪼는 소리도 유장하기만 하다. 새 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다. 목단이는 우리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마을 처녀다.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 나보다 8살 손이라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주지 아니했다.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도 만일 지금 살아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썼을 때 작가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지? 어린 시절에 목단이를 생각하고 있네요. 거기 보니까 유장하다, 급하지 않고 느릿하다. 폐가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 없는 집이라고 한다. 폐가라는 건 사람이 안 사는 집이잖아. 거긴 또 참새도 안 산다네. 왜냐면 뭐 참새가 폐가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럴 거야. 그래서 또 참새 많이 보이는 마을을 북마을이라고 한다. 후덕스러운 말이요.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아까 나왔던 후덕이 또 나왔잖아. 후덕스러운, 보기에 덕이 후한 데가 있는, 후하다. 그래서 옛날에 거지가 밥을 얻어 먹으러 갈 때 어떤 집 가면 후한 집, 밥을 잘 주는 집, 어떤 집 가면 박한 집. 이제 많이 들어봤지? 후하다, 박하다. 그치? 참새는 양지 바르고 잠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이는데 촌을 택하고 나달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 법도 하다.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 언제인가 나는 어느 새 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다. 조롱 안에는 십자매, 인꼬, 문조, 카나리아, 기타 이름, 모를 새들도 많았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 조롱이라는 게 새장수가 가지다는 조롱이야. 특히 중국 애들이 새를 많이 하지, 그치?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뭐 일제시대나 이때는 꽤 조롱에다 새 파는 그런 저기가 많았지. 근데 지금은 많지 않지. 중국은 여전히 새를 많이 기른다. 그래서 시골서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당연하지. 시골에서는 들판에 나오면 다 쇠인데 뭘. 제비는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주고. 왜 논어를 읽어주냐. 재밌네. 그 위에 거 한번 읽어봐봐. 왜 제비가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준다고 하는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대목을 빨리 발음하면 제비 우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임. 그래? 한자가 뭐야 이게? 지지위지지. 아,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아, 빨리 읽어볼게.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아, 이걸 빨리 하면은 제비 소리래. 이게 제목이에요? 그게 논어 위정표에 나오는 거래. 그 뜻을 보면 지지위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부지위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시지야.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그 뜻이야. 근데 빨리 해볼게.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잘 안 되네, 그지? 그러네. 지지배배, 지지배배. 아, 비슷하잖아? 그래서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꾀꼬리는 문 앞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배밭에 김 매러 가라 라고 일깨워주고. 그게 뭐지? 꾀꼬리가? 꾀꼬리 머리 곱게 긋고 담배밭에 김 매러 가라. 뭐 이 소리인가? 그런가 봐. 다시 한번 해볼까? 머리 곱게 빗고 담배 김 매라. 그러네. 꾀꼬리 비슷하네. 나부는 못하는 게 없다. 또한 참새는 한 집에 한 식구인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랴. 그렇지. 새를 기르는 그치? 조롱. 새조롱.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발을 걷으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각색 꽃이 철따라 날고, 뜰 앞에 괴석에는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 여기에 만일 꽃꽂이를 한다고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게 하고, 돌을 방구석에 옮겨놓고 먼지를 한 채 이끼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 가둬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악취미요. 그것은 살풍경이었을 것이다. 자연은 자연대로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제는 이참새도 씨가 져서 천연기념물로 보호 개칙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의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요 때가 있었어. 우리가 이제 60년대부터 못 살 때잖아. 이분이 돌아가신 데가 아까 봐봐. 언제였냐면 76년에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사실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이때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더군다나 식량 부족은 둘째치고 뗄 나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뗄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전부 다. 왜냐면 지금처럼 석유나 이런 게 있고 뭐 전기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에 가서 뗄감을 하도 많이 막 떼가지고 산들이 다 벌거숭이 산이 돼버린 거야. 참새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이런 때는 갑자기 참새를 뭐 천연기념물 한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조경이 잘 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야. 아, 진짜. 우리나라가 가장 조경이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야. 그러는 바람에 천지간에서 참새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그나마 있던 참새도 다 잡아가지고 포장마차에서 가장 있는 안주가 참새구이. 그거 한 점 딱 먹고 소주 하나 딱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었지. 진짜. 지금은 잡아서 파는 사람도 없고 또 잡아난다 해서 먹는 사람도 없을 거야. 지금은 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 다 참새야, 다 참새.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야. 너는 참 복된 나라에 살고 있어. 네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맞습니다. 그럼 또 네가 열심히 또 네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달 속에 돌멩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립지 아니한가. 그러네요. 참새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이네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 끝부분 연화봉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가 사바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공명을 한껏 누리다가 석장 짚은 노승의 성진아 한마디에 황현대각 옛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구운몽 얘기야. 구운몽에 줄거리가 나오네요. 전체 줄거리가 딱 나와 있으니까 좋네. 딱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 구운몽 작가는 김만중. 중국 당나라 때 연화봉에서 육관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불도를 닦던 성진은 스승의 심부름으로 영궁에 다녀오다가 남학 위부인의 시녀인 팔선녀를 만나 복숭아꽃으로 구슬을 만들어준다. 성진은 팔선녀를 그리워하며 속세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다가 육관대사의 명으로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어 양소유로 환생한다. 구운몽, 몽자지, 꿈몽자야. 구운, 9구자고 운은 구름문자야. 9구는 누구에서 성진과 팔선녀 9명을 뜻해. 9명의 구름같은 꿈 이야기. 그러면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는 장면, 양소유로 추방되는 장면이 꿈으로 들어가는 거지.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팔선녀와 함께. 팔선녀도 각각 꿈을 꾸는 거야. 불도를 닦는 저기가 세 가지 잘못을 범해. 첫째, 용궁에 갔는데 심부름 보내는데 용궁 가서 술 마셨어. 불도를 닦는데 술 마시면 안 되잖아. 두 번째, 팔선녀하고 놀았어. 안 되잖아, 그러면. 세 번째, 돌아와서도 공부하는데 책을 보는데 글이 안 들어와. 팔선녀만 보여. 생각도 잘못하고 있어. 세 가지를 범해서 속세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공을 세우며 승상의 지위를 오르는 동안 팔선녀가 환생한 사람을 차례로 만나 인연을 맺고 환상을 누린다. 벼슬에 저도 물러나 한가로이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어느 가을날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는 때마침 찾아온 한 도승에게 불도에 기할 뜻을 밝힌다. 도승이 흔쾌히 승낙하며 집공 지팡이로 난간을 두드리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손에 염주를 들고 중의 머리를 한 성진만이 남아있다. 꿈속에서 양소유로 사는 거야, 그지? 팔선녀와 다 결혼을 해. 그래서 이부육첩이야. 따로 말하면 이처육첩이야. 이부육첩. 조선시대는 축첩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일부 칠첩이야 되잖아. 부인은 한 명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부가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결혼한 여자가 공주가 있어. 공주는 첩으로 삼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2처, 6처, 8명은 다 결혼해. 요즘 우리나라는 일부 1처제야. 요즘엔 이런 생각만 해도 큰일 나. 지금 현재는 처첩제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는 있었어. 어쨌든 꿈을 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꿈을 깼죠? 네. 그 모든 부귀영화가 하룻밤의 꿈이었음을 깨달은 성진은 육관대사의 법을 물려받는다. 역시 육관대사의 제자가 된 팔선녀도 성진과 함께 조를 잘 닦아 후에 9사람 모두 극락세계로 들어간다. 왜 그러면 참새의 뒷부분에서 갑자기 이 이해가 나왔느냐 그 얘기잖아. 구운몽은 성진의 꿈을 통해 양소유로 환생한 뒤 부귀영화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고승의 부름을 계기로 참된 삶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다. 참새의 작가가 이를 작품에 반영한 까닭은 구운몽의 성진처럼 우리도 되찾아야 할 참된 삶이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드시 문명만이 전부는 아니다.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등등 되찾아야 될 참된 삶에 대한 이야기다. 작자 소개 김만중 1637년에서 1692년 조선 후기의 문신, 소설가, 공조판서, 홍문관 대지학을 지낸 한글 소설 문학의 선구자로서 주요 작품으로는 구운몽, 사시남정기 둘 다 한글로 썼어.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한 김만중이 한글로 썼어. 그런데 구운몽은 어머니를 위해서 쓴 거고 사시남정기는 인현왕후 빗대어 쓴 소설이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다. 연화봉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 하계, 천상계에서 상대하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이르는 말. 양소유가 사바, 풍상, 사바는 괴로움이 많은 인간세계, 풍상은 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들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어쨌든 사바세계에서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또 부귀공명도 한껏 누리고 나서 석장짚은 노승이 이제 그 양소유의 스승이야. 성진아, 그 꿈속에서 자기 그 스승인 성진아 한마디에 황현대각, 환하게 모두 깨달은 황현대각께서 옛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 참새가 우리 주변에 늘 있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뭐 그런 얘기야. 그 다음 짹짹짹 잠결에 스쳐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40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 소리. 무슨 인연으로 40년 전 옛 추억, 가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일으켜 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 깨끗하다.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다리며 고요히 책상 머리에 앉는다. 새벽에 깨운 그 참새 소리 때문에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갔다 왔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학습활동 시험 문제 봅시다. 참새에 관련된 주요 내용 정리, 참새의 이미지, 참새라 불린 까닭, 참새를 대하던 우리 민족의 태도, 참새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 그 다음에 2번은 봐봐. 오늘날 참새의 현실에 대해 작가가 서술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담긴 작가의 태도. 오늘날 참새에 대한 작가의 서술.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 작가의 태도는 참새가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메마르고 삭막한 현대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명 비판 수필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되지.